충청남도 예산 개발의 소음이 아득히 먼 곳처럼 느껴지는 한적한 시골 마을.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세월의 덮개를 말없이 이고 서 있었다. 한때는 나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최 선생으로 불리며 그의 혼이 담긴 목공예품을 직접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발길로 문턱이 달았을 법한 대문은 이제는 육중한 녹슨 자물쇠만이 굳게 잠겨 과거의 영광을 봉인한 듯했다. 이곳이 바로 최정길 할아버지의 집이었다. 78해의 세월이 얼굴에 깊은 골을 파놓은 정길은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주인을 잃은 목재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비바람을 맞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그의 정리되지 못한 채 방치된 삶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10평 남짓한 작은 안방, 그곳이 정길의 세상 전부였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거나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사진첩을 뒤적이며 보냈다. 사진첩 속에는 해맑은 미소를 띤 아내, 은숙의 젊은 날 모습이 가득했다. 10년 전 지병으로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난 그 순간부터 정길의 시간은 박제된 나비처럼 멈춰버렸다. 그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어 피어나던 그윽한 나무 향기와 따스한 온기는 이제 그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아련하게 감돌 뿐 현실에서는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한때 그의 손길이 닿으면 무심한 나무 토막도 금세 살아 숨쉬는 듯한 학이 되고 소담한 들꽃이 되었건만 이제 그의 손은 그저 무력하게 떨릴 뿐이었다. 아버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이러고 계실 겁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빛톡촉처럼 찾아오는 아들 민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걱정과 초조함,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민준에게 아버지의 이 낡은 한옥은 어쩌면 마지막 남은 동아줄과도 같았다. 이 집 정리하고 저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외딴 곳에서 혼자 사실 거예요? 제가 편히 모신다니까 그러시네. 싫다. 정길의 대답은 늘 단호하고 짧았다. 아버지, 제발 그놈의 고집 좀 꺾으세요. 여긴 이제 사람 살 데도 못 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시면. 여기가 내 집이다. 내 어미와 내가 한평생 정을 나누고 살아온 곳이야. 나는 여기서 눈 감을란다. 부자 간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메마른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는 답답함에 가슴을 쿵쿵 치며 돌아섰고 정길은 아들의 무거운 뒷모습을 보며 차마 내뱉지 못할 깊은 한숨만을 삼켰다. 아들의 절박한 사정을 어찌 모르랴. 하지만 아내의 숨결이 함께한 수많은 날의 웃음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는 자신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은숙이 손수 심고 가꾸던 마당의 봉숭아는 해마다 피고 지것만 정길의 마음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봄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듯 정길의 깊은 적막감만 흐르던 일상의 미세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집으로 젊은 여자가 이사를 온 것이었다. 이름은 한지수. 가스물을 넘긴 듯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다부진 눈빛과 야무진 손놀림을 가진 여자였다. 서울에서 번듯한 광고회사에 다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귀촌했다고 했다. 느림과 손길의 가치를 되살리는 사회적 기업 담뿍 공작소를 열 꿈을 꾸고 있다고 했다. 지수는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금세 마을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다. 어르신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살갑게 인사를 건네고 작은 일이라도 발벗고 나서 돕는 그녀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철옹성 같은 정길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지수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도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였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맑고 좋네요. 빨래하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지수가 담장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정길은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는 신용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제가 어제 쑥을 좀 캐서 쑥버무리를 만들었는데 맛 좀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지수가 작은 접시를 들고 대문 앞까지 다가왔지만
정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여기 두고 갈게요, 어르신. 출출하실 때 드세요. 지수는 멋쩍게 웃으며 접시를 대문 옆 평상에 놓아두고 돌아섰다. 그럼에도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얼어붙은 땅에도 봄은 찾아오듯 언젠가는 정길의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이 들 것이라 믿었다. 매일 아침 정길의 집 대문 앞에는 지수가 꺾어온 작은 들꽃 한 송이가 수줍게 놓여 있었고 때로는 각 구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나 탐스러운 과일이 슬쩍 놓여 있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마을을 산책하다 우연히 정길의 집 뒤편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이는 작은 별채를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내부는 어두컴컴했지만 벽에 가지런히 걸린 빛바랜 연장들과 반쯤 형태를 갖춘 목공예 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공간의 지수는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지수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영희 할머니 댁을 찾아가 정길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다. 최영감. 아이고, 그 양반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영희 할머니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련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목공의 장인 최 선생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 나라에서 주는 큰 상도 여러 번 받았고 그 손에서 나온 나무 인형이며 소반이며 장롱이며 얼마나 곱고 섬세했는지 몰라. 특히 그 양반이 깎은 새 모양 목각은 진짜 살아있는 새가 날갯짓 하는 것 같았다니까. 신들린 솜씨였지. 영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근데 부인 은숙이가 그렇게 가고 나서는 망치 한번 제대로 잡는 걸 못 봤어. 자기 제주도 삶도 영혼까지 다 그렇게 땅속에 묻어버린 게지. 쯧쯧. 안타까워. 참말로 은숙이 살아생전에 정길이 양반이 만들어준 작은 나무 새 한 쌍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 늘 머리맡에 두고 잠들곤 했었지. 지수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지수는 정길의 낡은 작업실 주변을 서성이며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을 간절히 소망했다. 그녀는 정길의 작품 사진이라도 구해보고 싶어 인터넷을 뒤졌지만 오래전 활동했던 장인의 흔적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장마가 시작될 무렵 며칠 동안 쉼없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치고 강풍이 나무를 휘어놓을 듯 몰아쳤다. 정길의 낡은 한옥 지붕 한쪽에서 기와장 몇 장이 강풍에 뜯겨나가면서 안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던 것이 금세 굵은 물줄기로 변해 방바닥을 적셨다. 혼자 끙끙대며 양동이를 받쳐놓고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덮던 정길은 결국 위태롭게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가려다 발을 헛디뎌 마당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쿠당탕.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정길의 짧은 신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왼쪽 발목을 심하게 삔 채 꼼짝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빗물은 속절없이 그의 몸 위로 쏟아졌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 정길의 낙상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지수가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한달음에 달려와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정길을 발견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금방. 지수는 허둥지둥 민준에게 전화를 걸고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정길은 고통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괜찮다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가.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다 큰일 나시면 어쩌려고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우선 방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지수는 마다하는 정길을 거의 반강제로 일으켜 세워 절뚝이는 그를 부축했다. 자신의 몸이 흠뻑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정길을 간신히 방으로 옮긴 뒤 능숙하게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구급상자로 발목에 응급처치를 하고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내왔다. 그날 밤 지수는 정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를 간호했다.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열에 들떠 끙끙 앓는 정길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지수는 그의 거칠어진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한때 세상을 감탄시켰을 그 손이 너무나 작고 약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지수는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정기를 극진히 보살폈다. 아침 일찍 찾아와 따뜻한 죽을 쑤어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젖은 이부자리를 햇볕에 말리고 때로는 조용히 책을 읽어주며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정길은 처음에는 지수의 이런 호의가 어색하고 불편해서 밀어내려 했지만 가식 없이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녀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에 굳게 닫혔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지수는 마치 오래전 세상을 떠난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다. 고맙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가져다준 약을 먹고 난 정길이 힘겹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수는 마치 큰 상이라도 받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천만에요, 어르신. 이웃사촌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서 기운 차리셔야죠. 그날을 기점으로 정길은 지수에게 조금씩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목공에 미쳐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던 이야기, 아내 은숙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던 소박한 행복, 그리고 아내가 병석에 눕고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아픔과 상실감, 모든 것을 놓아버린 후의 깊은 절망감까지. 지수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녀는 정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어르신이 만드셨다는 그 쇠목각,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영희 할머니께서 그러시는데 마치 살아있는 새가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수의 순수한 감탄과 기대에 찬 눈빛에 정길의 메마른 눈가가 희미하게 떨려왔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어떤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발목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혼자 거동할 수 있게 되자 정길은 지수의 부축을 받아 아주 오랜만에 뒤편의 작업실 문을 열었다. 끼익하고 녹슨 경첩이 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했다. 작업실 내부는 온통 먼지투성이었고 곳곳에 거미줄이 을씨년스럽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벽에 걸린 연장들은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며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미처 완성되지 못한 채 버려진 목공예 품들이 그날의 아픔을 간직한 채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며칠에 걸쳐 작업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바닥과 벽에 쌓인 먼지를 쓸고 닦아냈다. 녹슨 연장들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기름칠을 했다. 그러던 중 작업대 가장 안쪽 빛바랜 무명천에 곱게 쌓인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 이건 정길의 떨리는 손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내 은숙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작은 박새 모양의 목각 반제품이 들어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그녀의 49번째 생일 선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미처 날개조차 달아주지 못한 채 그렇게 미완성으로 남아버린 아픔과 회한이 서린 물건이었다. 정길은 차마 그것을 다시 손에 잡을 용기가 없어 그저 천으로 감싸 작업실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으려 했었다. 정길은 떨리는 손으로 박새 목각을 집어들고 한참을 어루만졌다. 거칠어진 손끝으로 매끄러운 나무의 결을 느끼며 그는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꾸었던 날들. 눈가에 뜨거운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차올랐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다가가 가만히 그의 등을 토닥였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이 순간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침묵으로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날부터 정길에게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났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작업실 의자에 앉아 나무를 만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서 손이 자꾸만 헛돌았지만 그의 손은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나무의 감촉과 연장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각사각 대패질하는 소리, 토독토독.
끌로 나무를 쪼는 소리가 10년 만에 정길의 낡은 작업실에서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세상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고 희망차게 들렸다. 지수는 정길이 조금씩 만들어내는 작은 목각들, 나뭇잎 모양 책갈피, 귀여운 동물 모양, 연필꽂이,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찻잔 받침 같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이 운영을 준비 중인 사회적 기업 담뿍 공작소의 블로그와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작업실에서 온 이야기라는 감성적인 제목과 함께 정길 장인의 사연과 작품에 담긴 의미를 정성스럽게 소개했다. 처음에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정길의 작품에 담긴 꾸밈없는 따뜻함과 섬세한 손길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댓글들이 달리고 구매 문의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길의 깊게 패였던 미간이 조금씩 펴지고 그의 얼굴에도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이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의아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그의 절박함은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 집 이제 정말 팔아야 합니다. 채권자들이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난리예요. 이번 주 안으로 해결 못하면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민준아, 나 다시 나무 만지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이 아비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정길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깟 나무 조각 몇 개 판다고 이 큰 빚이 해결됩니까?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요. 민주는 작업실 한쪽에 놓인 이제 막 칠을 마치고 은은한 광택을 내는 작은 목각들을 보며 참았던 화를 터뜨렸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철없는 고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지수가 나섰다. 사장님, 이건 그냥 나무 조각이 아니에요. 어르신의 삶과 이야기,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들이라고요. 지금 조금씩이지만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다음 달에 군에서 열리는 지역 공예품 박람회에도 출품할 예정이에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민주는 지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지만 아버지의 작업대 위에 놓인 거의 완성되어 가는 아내의 박새 목각을 보고는 순간 말을 잃었다. 날개는 아직 달리지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동감 넘치는 그 박새의 모습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자장가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던 바로 그 목각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양이었다.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진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 작은 나무 조각에서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차가운 서류 한 장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다. 정길의 한옥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였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고 정길은 평생을 바쳐 일군 집과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다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의 손에서 막 다듬고 있던 나무 토막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르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망감에 휩싸여 다시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는 정길의 앙상한 손을 지수가 두 손으로 꽉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고 힘찼다. 지수는 그날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고 한옥을 지킬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군청 문화관광과를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 정길 장인의 예술적 가치와 한옥의 보존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도 제보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최정길 장인의 마지막 꿈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소셜 펀딩을 시작했다. 마침내 지역 공예품 박람회가 열리는 날 정길은 지수의 끊임없는 격려와 설득에 힘입어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 만들었던 박새 목각을 들고 참가했다. 은숙의 새라고 이름 붙인 그 작품은 비록 작고 소박했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잡아끄는 깊은 울림과 애틋한 사연을 담고 있었다. 정길은 목각 옆에 지수가 밤새워 만든 작은 안내판을 세웠다. 이 작은 박새는 지난 10년간 날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닿기 전에 그만 날개가 꺾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날갯짓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의 남은 시간과 진심을 이 작은 새의 날개에 온전히 담아 부디 이 새에게 새로운 하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바람이 좋은 날,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새와 제 아내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길의 진솔한 사연은 박람회를 찾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의 작품 앞에 발길을 멈춘 사람들은 한참 동안 은숙의 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도 했다. 지수가 시작한 소셜 펀딩 소식도 함께 알려지면서 기적처럼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 정길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애틋한 사연에 깊이 공감한 익명의 후원자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탰다. 박람회 마지막 날 오후 민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행사장을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작품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과 작품 옆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응원의 메시지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후원 현황판을 보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아버지의 나무 조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정길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용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길의 사연과 은숙의 새 이야기가 지역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기업의 회장이 정길의 오랜 팬이었다며 한옥 매입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 전부와 노후 생활자금까지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장인의 마지막 꿈을 지켜주고 싶다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였다. 정길과 지수, 그리고 민주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몇 달 후 정길의 낡았던 한옥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정성으로 말끔하게 단장되어 최정길 이야기 집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한쪽 사랑채에는 정길의 소박한 작업 공간과 그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작은 전시실이 마련되었고, 다른 한쪽 별채는 지수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담뿍 공작소의 사무실 겸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아늑한 쉼터로 꾸며졌다. 한옥 마당에는 정길이 직접 만든 나무 평상과 그네가 놓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길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무기력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인 지수가 환한 미소로 함께했고, 주말이면 도시에서 내려와 아버지에게 목공예를 배우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들 민준도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아 전통 목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에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을 아이들은 정길을 나무 할아버지 혹은 새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고, 그의 작업실은 다시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와 희망찬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어느 맑고 청명한 가을날, 정길은 지수와 함께 새로 단장한 한옥 마루에 앉아 높고 푸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제 막 완성된 7빛깔 고운 색을 입힌 작은 나무 바람개비가 들려 있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바람개비가 마치 살아있는 듯 힘차게 빙글빙글 돌았다. 지수야, 그거 아냐? 저기 저 나무들도 말이다. 바람이 불면 자기들끼리 정답게 속삭인다는 거. 정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어르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무들은? 지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길을 바라보았다. 글쎄다, 아마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겠지.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사무치게 그리운 기억들까지도 모두 저 바람결에 실어보내면서 말이야.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며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게 아닐까 싶다. 정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미소가 잔잔히 떠올랐다. 마치 그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그의 작업실 가장 높은 곳,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는 아내 은숙이 그토록 좋아했던 박새목각이 놓여 있었다. 이제는 아름다운 날개까지 활짝 편 은숙의 새는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과 바람을 맞으며 마치 금방이라도 저 푸른 하늘로 날아오를 듯했다. 그리고 정길은 알고 있었다. 그 새의 날갯짓 속에는, 그리고 저 바람결 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아내 은숙의 따뜻한 속삭임이 함께하리라는 것을. 영원히. 저희 시간이 머문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처럼 주변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가치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정길 할아버지의 두 번째 봄을 응원하며 구독자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